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15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제히 서울 등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 도중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 말에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친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비싸게 판다고 한 적 없다, 발언 왜곡이라고 반박하면서 양당 간 맞고발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다양한 대선 이슈들을 꼼꼼히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총괄 정책본부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국내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돈워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첫 TV 토론 다 보셨죠? 네. 네. 자, 1차 토론 우선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부대변인님, 1차 토론의 승자 누구였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예상됐던 구도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초반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한 이 공세가 좀 다 공통적으로 있었지만,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재명 후보를 향한 어떤 공격이 전 좀 거셌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않고 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적당히 좀 치고 빠질 부분들은 치고 빠지고, 그리고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부분들은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측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그 공격의 내용들이 너무 재탕 삼탕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 영향가가 없는 이야기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색깔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친중 프레임 이런 것들로 계속 공격을 하고, 별로 유권자들이 보셨을 때는 유효한 공격들은 저는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게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네. 어제 토론 뭐 굳이 말하면 승자 누구였는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승자보다도 네. 명확한 패자가 존재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명백하게 졌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가 말을 잘하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정책이 더 국민들께 마음에 와닿느냐 이 싸움이라기보다는 누가 국민의 마음을 더 얻어갈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었던 그 토론의 방식, 토론의 태도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지가 너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뭐 얘기만 하면 어쩌라고요. 계속 뭐 주장하는 걸 갖다가 극단적이시라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봤을 적에 국민들이 어제 TV 토론을 보시고 나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있었던 정내미가 뚝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자는 불분명하지만 명확한 패자는 이재명 후보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격들이 네, 박성민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공격들을 봤을 때 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공격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했던 뭐 이준석 후보의 공격이나 김문수 후보의 공격이나, 사실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뭐 답변을 좀 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좀 몰아붙이면서 계속 정치적인 프레임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철진한 논란들, 뭐 아니면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뭐 얘기 나왔던 거라든지, 아니면 사실 구체적인 근거 없는 그런 공세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것들로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대응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그것과 네. 별개로 답을 정해놓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후보를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지금 박성민 부대변인님 말씀은
영향가 있는 지적은 없었고 그냥 프레임 짜고 몰고 가려고만 한 그런 그 내용이었다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이 경제에 무지한지를 저는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말했었던 그 호텔 경제학과 관련한 그 공세를 폈을 적에도 이재명 후보가 진짜 경제적 지식이 풍부하고 본인의 내공이 탄탄하다라고 했으면 그 딱 정해져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내 경제 정책은 이러한 방향이다. 그 당시 했었던 것은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거나 비껴 나갈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정면으로 발을 담그면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가 파놓았었던 함정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나라의 경제를 맡겨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뭐 한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 권영국 후보 정도는 그래도 본인들이 좀 포지션에 맞게 준비해온 어떤 목적을 나름 이룬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밀어붙이는 뭐 이런 데서 좀 나름 점수를 딴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등 후보이다 보니까는 이제 실점을 제일 줄이는 게 또 제일 중요한 과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점에서 뭐 아주 그렇게 큰 실점이 있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그 민주노동당이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 이제 이슈를 만드는 데 뭐 성공한 어떻게 것 같은데. 보면 반면에 상대적으로 홀가분할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저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나름 점수를 많이 따지 않았나, 제일 좀 잘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에 이제 본인을 좀 어필하려면은 결국에 이재명과 잘 싸울 사람은 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몰아붙이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뭐 어쩌라고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극단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들 종종 보여줬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나름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박성민 부대변인께 먼저 드릴게요. 이제 어제 오늘 제일 좀 논란의 대상이 된 게 이제 120원 커피 원가 발언인데 국민의힘 이걸 또 계속 이슈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이 폭리 취한다는 거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판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219년 당시 원가 말한 거고 2019년. 예. 닭죽 파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 더 나은 환경에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왜 그 부분만 뚝 떼어내서 왜곡하냐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요 논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커피를 파시는 자영업자들을 비판하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이 맥락을 굉장히 교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의적인 해석을 덧씌워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뭐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의 핵심적인 그 뿌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공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이 나왔던 맥락을 보면 결국 이 불법적으로 이 계곡에서 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그런 불법 영업들에 대해서 좀 철퇴를 가하고 그것을 이제 정비하고 그러면서 좀 상생의 모델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것이 이제 폭리를 취하기 쉽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인들에게 이제 계곡 정비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되고 고객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 그것이 본인들에게 더 이익이지 않느냐라는 발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커피를 팔고 이런 방식의 다른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과정 중에 나왔던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을 사실상 삭제하고 뭐 커피 원재료 값을 뭐 120원이라고 말한 게 잘못됐다라든지 혹은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을 모독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유권자들에게 좋게 보일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내용을 따져봤을 때 국민의힘에 전혀 득이 될 게 없는 굉장히 무분별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나왔던 여러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뭐 2011년 경만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커피 한 잔의 그 원두값, 원래 원두값이 뭐 세전에 123원이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녹취를 듣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오늘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정직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임대료 인건비도 전혀 모른다.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책방 카페의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라면 원가의 33배의 폭리를 취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 나쁜 악덕업주입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민생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위험한 이재명표 사이비 경제관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좀 이따 이제 법정 공방 얘기는 좀 이따 하더라도 오늘 회의에도 직접 테이크아웃 커피잔 들고 왔고 국민의힘이 커피 들고 유세 나서는 챌린지까지 이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이재명 후보자 평소에 연설하는 모습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약간 좀 후려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은 이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곡에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커피 팔면은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하시냐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설득하는 데서 나온 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뭐 버스 요금 70원 발언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난 이제 총선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대파 이 얘기한 것 같이 막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한 말이다 같은 느낌은 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카페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전 국민적으로 그런 어떻게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지 하는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뭐 한 1절 2절만 해야지 너무 많이 가면은 오히려 좀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신지엽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진짜 이 경제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한 겁니다. 우리가 원가를 따질 적에 그 커피 원두값만 따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임대료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또 그 가게 운영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원가로 따진 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그 커피값을 책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커피 원두가 120원인데 커피 장사하시지 왜 닭죽 파십니까? 이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그동안의 직업에 대한 그 차별의식이 있었는지도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경제관념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과연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지 아니면 본인의 치적을 남기기 위한 경제정책을 펼지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발언을 보고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자. 몰랐던 게 아닌데 몰랐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도 어제 토론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커피 원재료 값에 대해서 120원을 얘기한 게 맞고 그리고 2019년 봄 경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거를 무슨 뭐 커피 원가가 뭐 얼마인지 모르네 아니면 뭐 경제 의식이 없네 뭐 지식이 없네 뭐 이래서 어떻게 경제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사실 어떤 발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기 때문에 하는 공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어쨌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태세거든요. 법정으로 비화될 그 모양새인데 민주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뭐 맞고발하기로 했고.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게 왜 저 고발전까지 갈까요? 이게 고발한 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자영업자들 가슴을 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에서는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이제 그거를 이재명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했다. 이거 허위 사실 공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이 공방을 보면서 솔직히 좀 유치하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양쪽에 어느 쪽에도 과연 도움이 될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게 저는 개혁신당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건 여기까지 하고. 자, 어저께 뭐 호텔 경제학 주로 이제 앞서가는 후보들에 대한 공격이 특히 후반부로 가면서 줄을 잃었는데 호텔 경제학 앞에 이제 신조 부대변인 조금 요건 한 말씀하셨고 중국 대만의
쉐쉐 공방하면서 김문수 후보 보니까 뭐 옛날에 사드 배치 때 한 발언이라든지 그 주한 중국 대사 간담회를 하면서 그 상당히 고압적인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반박도 못하고 왔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된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진주호 부대변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고조화가 될 것이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외교에 대한 지평을 넓히기 위한 후보가 아니라 진짜 그 친중 사대주의적 세계관에 함몰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저희가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거의 뭐 혼자 밥을 드시고 오시고 뭐 대한민국은 작은 산봉우리, 뭐 중국은 큰 산봉우리 이러면서 중국을 거의 칭송하다시피 했지만 그 뒤에 남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북중러 공조만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북중러 강화된 공조로 말미암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중국에 거의 뭐 대륙 굴기에 굴복하다시피 해가지고 얻은 실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중국에도 실시하면 된다, 뭐 대만에도 실시하면 된다, 뭐 일본에는 아리가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외교가 안 되는 이재명 거죠. 후보는 지나친 친중 프레임 아니냐. 네. 뭐 이런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지나친 친중 프레임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만약에 지나친 친중 프레임을 깨 부수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언행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언행으로서 보여준 게 없어요. 친중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쪽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미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빠져나오려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에 합당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자, 이게 이동수 대표님. 그 이제 보수 진영에서 방금 전에 신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자의 이 뭐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 발언을 강조하는 거는 이제 국민적으로 반중 정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아 이재명 저렇게 친중 후보 아니냐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재명 후보 그동안의 행보 보면은 이분이 막 딱히 친중이라기보다는 이분은 저는 친중도 할 수 있고 친미도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중국이랑 지금 대만이랑 이제 좀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런 양안 문제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 의식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저들이 싸우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좀 트럼프 같은 마인드 아닌가? 그냥 뭐 우크라이나가 싸우든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인드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 진짜 나라가 없어질 뻔한 위기에서 당시에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엔 이런 많은 나라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참전해줘서 지켜준 나라이고 그 덕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 다른 나라 문제 이렇게 눈 감고 그냥 그걸 과연 실용이라고 그냥 우리가 포장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좀 더 우려되긴 합니다. 자, 근데 박성민 저는 좀 부대변인님. 생각이 예. 다른 게요. 일단 뭐 대만과 중국의 갈등에 우리나라가 그럼 직접 뛰어들어서 얻는 실익이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어떤 미국 일변도의 외교 그리고 뭐 대일 관계에서 지나친 저자세의 외교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뭐 한미일 협력 강화하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반대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답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외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굉장히 균형 잡힌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이 관리를 해야 되는 형태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 노선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를 과거에 비판했던 그런 발언들을 마치 친중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친중 인사다라고 몰아가는 듯한 것이 저는 일종의 색깔론적 공격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역시도 답이 정해진 공격이다라고 보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의 그 실시 발언은 물론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그 맥락과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어떤 뭐 대만과 중국 갈등에 직접 뛰어들지 말아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었는데 이것을 뚝 잘라가지고 어떤 이재명 후보가 친중 노선을 가지고 있고 그거 때문에 뭐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극단적인 공격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번 질문도 제가 박성민 부대변인한테 먼저 드릴게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초반에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전직 대통령이 대리인이다. 사퇴하세요. 이게 막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민주노동당을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계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물론 그 토론 과정에서 사실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쨌든 내란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니 뭐 경제 관련 토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민생 경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악화된 것도 맞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그동안의 정치 노선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주체적인 절연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후보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 거는 이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원칙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사퇴 촉구 제2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자, 대리인 아니냐 사퇴하세요. 사퇴하면 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튼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퇴를 김문수 후보한테도 사퇴 촉구를 할 거면 이재명 후보한테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가지고 사실상 선거법 유죄 확정 범죄자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한테는 사퇴 촉구 못할 거면서 왜 김문수 후보한테만 사퇴 촉구합니까? 특히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어느 정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분한테 사퇴를 촉구하는 건 전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또 이 권영국 후보가 문제가 뭐냐면 토론이 끝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찾아가서 악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차례를 인사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상당한 선명성을 보인 건가요? 아니 치졸한 거죠. 치졸하고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없는 분이죠. 이런 분이 지금 대선 토론 현장에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물을 흐리는 것이 저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 대선 토론에 대한 그 제도 정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이동수 대표께는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어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표를 가져와야 하는 상대인 김문수 후보 1대1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 중 누구를 더 공격할까?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살펴봤는데 주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그런 질문 많이 했고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 광화문에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 어제 토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없이 그저 잘하면 됩니다 라고 얼버무리는 이재명 후보 특유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 스스로 극단적인 가정을 해놓고 이를 지적하는 상대에게 극단적이시네요 라고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의 태도,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면서 조롱하거나 썽을 내는 연산군 같은 면모, 누가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이동수 대표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책임, 무사안일, 적반하장, 연산군. 자, 이런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어제 토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격할 것인지가 되게 좀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이제 전략을 아예 이재명 후보를 이제 좀 강하게 공격을 하고 이제 중도까지 아우르는 표를 가져오겠다라는 좀 그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보수 지지층이 그동안 좀 요구해왔던 게 이 민주당 쪽과 잘 싸워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어줬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당원들이 밀어준 것도 민주당이랑 잘 싸우니까 좀 뽑아준 측면이 있는데 내가 잘 싸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준석 후보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재명과 싸울 사람은 나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보수 지지층의 표도 가져오고 또 이제 중도에서 일부 민주당이 실망하는 표까지 가져오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의 이런 이 공격에 관해서 이제 제 주변의 2030 특히 이제 남성들이라든지 중도층 이런 분들은 나름 호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후보의 토론 방식에 대해서 좀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좀 그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싸가지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네, 맞습니다. 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건 한 분한테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론에 앞서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 개헌 제안하자 김문수 후보는 중임제 꺼내들면서 이번 대통령부터 임기 3년 단축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자 우선 개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연임제와 중임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 말씀해 주신 대로 연임제 주장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 중임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현재 임기를 마친 뒤에 곧바로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하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4년 임기를 마칠 즈음에 대선에 출마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임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대통령을 지낸 후에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이제 대통령직에 오르는 걸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보통은 이제 세계적으로 한 2번 정도를 보장하고 있고 미국 역시도 이제 수정헌법 22조에 따라서 이제 2회까지는 대통령직을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하자면은 연달아서 2번 하게 하느냐 아니면 좀 시간이 떨어져도 2번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느냐 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임하고 중임이. 중임은 좀 쉬었다가 해도 되는 거고. 자, 근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부대변인님이 왜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이게 또 더 긴 집권, 장기 집권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런 뭐래도 거예요? 싫은 거예요. 뭐래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래도 그래요? 싫은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격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게요. 장기 집권 플랜이 아니냐. 근데 이게 연임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중간에 한번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투표 없이 저희가 뭐 8년 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임제라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개헌이 나오고 하는 게 결국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좀 힘을 빼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힘을 빼는 방식은 뭐냐. 투표를 통해서 한 번 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느냐 혹은 좀 심판을 받느냐 이거를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조금 단축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5년 단임제니까. 근데 만약에 대통령을 했는데 잘했어요. 4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계속 가는 걸로 됐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 것을 두고 장기 집권이라든지 뭐 독재 플랜을 운운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이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조 부대변인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생각하는 건 5년 단임제잖아요. 네. 5년 단임제 가고 그다음에 자기 대통령 임기 중에 4년 연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거면 자기한테는 해당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니까 나도 국민의힘에서 어떤 논리로 그게 장기 그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개헌을 하게 되더라도 예. 현재 대통령은 그 임기만 수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 저도 사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동수 대표님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러시아식 모델을 비춰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푸틴 같은 경우가 푸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연임 한 번 하고 연임하고 나서 메드베데프를 총리로 세웠다가 중간에 쉬고 또 다시 연임을 하고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도 이런 비판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연임제라고 한다면요. 연임을 하고 나서 중간에 쉬었다가 세 번째 연임을 하는 그런 경우는 국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거고 네. 헌법 그러니까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양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면 그 뒤에 어떻게 개헌을 해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마치 막 이재명 후보가 하는 그 개헌안은 러시아식의 푸틴 그런 식이 거여서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 결단을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들께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본인의 임기 5년을 다 채우겠다 이런 권력 야욕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긍정적인 요소들로 해서 서로 비교를 한 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지 일어나지도 않을 푸틴 같은 모델을 지금 국민들께 말을 해봤자 국민들이 들으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헌법에 보면 네, 박성민 기본적으로 부대변인님.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이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걸 저는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답정너식 정치 공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장기 집권의 야욕 이런 취지의 표현들도 저는 결국에는 일종의 패배주의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이제 뭐 이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뭐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쳤을 때 또 연임을 할 수 있게끔 선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재명 후보가 또 이길 거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연임제나 중임제나 이거는 사실 다음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 자, 이게 사실은 교통 상황 듣기 전에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는 건데 오늘 다 수도권 공략에 나섰거든요. 새 후보가. 자, 박성민 부대변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컨셉으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수도권 공략의 컨셉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용적인 정책을 전 내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일꾼을 뽑는 거다. 이건 도구를 뽑는 선거다. 국민을 위한 도구를 뽑는 선거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후보로서 그리고 실력 있는 후보로서 본인의 적임자임을 그리고 어떤 디테일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수도권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어떤 디테일한 공약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도권 열세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어떤 컨셉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열세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김문수 후보가 아침에 했었던 게 이제 청년 정책 발표였습니다. 네. 그 청년들의 삶을 한층 더 나아지게끔 하기 위한 실질적인 청년 정책들을 발표함으로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행보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어프로치, 접근법 뭔지 한마디로 한 말씀 해주시면요. 뭐 크게 두 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AI라든지 에너지 같은 산업과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 어필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오늘도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을 견제할 세력은 나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월요일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서울 시내도로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50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포대교부터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총 14km 정체인데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 이후로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632님 어제 토론에 실망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온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춰 토론하셨으면 합니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고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만 불편했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쓰는 저보다는 더 똑똑하신 분들 아닙니까?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로 대선 D-15일입니다. 어제 TV토론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 대상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했습니다.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50.2, 김문수 35.6, 이준석 8.7% 기록했습니다. 뭐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 김문수 4.5%포인트, 이준석 2.4%포인트 상승.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거 의미 있는 어떤 변화라고 보세요?
일단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준석 후보의 저는 지지율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보수의 표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저는 그게 중요한 이번에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여론조사를 사실 단순히 하나의 여론조사만으로 저는 추이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좀 주목해볼 부분은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내홍 사태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후보 교체를 좀 무리하게 시도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끌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몇 면을 보면 오히려 보수 쪽에서 이탈한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이 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수층을 끌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전략을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다가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좀 끌어와야 되는 과제가 있다 보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조금 더 스탠스를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되다 보면은 샤이 진보가 양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우리가 굳이 투표장에 안 나가도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텐데 뭐하러 투표장에 나가느냐 이러한 인식들이 퍼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세가 지금 반등하고 계속 오르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했다가도 계속 오르고 있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주면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인식을 줄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과반을 넘기는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 동시에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상승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한 독이 될 겁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든 뭐 이준석 후보든 좀 이렇게 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어떤 모양새를 향후에 좀 보일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일단 투표 지지율이 좀 올라갈 여지는 보수 진영 후보들한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민주당의 다음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라는 이 인식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미 표들이 많이 결집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선거 등록일까지 후보가 결정이 안 됐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밖에서 떠돌던 표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더 조금씩 붙어나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 세대에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2030 세대가 지금 보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 지지한 후보 없음 혹은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쪽 표를 얼마나 끌어오느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실망한 보수층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얼마나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지지율은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계기로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부터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일단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모양새예요. 자, 부산, 대구, 남에서 북진입니다. 북진, 충북, 강원 일정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이 네. 좀 당내 분위기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공동 선대위원장 합류 안 하고 그냥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탠스입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기는 해야 될 일이지만 선대위에는 일단 발을 담그기 싫다 그런 겁니까? 그럼 그 효과나 이런 것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선대위에서 어떤 직함을 맡지 않는 것이 이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에 더 큰 시너지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보시면 보통의 그동안에 이제 경선에서 패배한 그 경쟁자들이 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상황을 보면 보통 이제 유세 현장에 가서 연설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게 아니라 3일 연속으로 일반 그 시민들과 만나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더 선거 유세의 효과가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뭐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아도 이런 그 밑바닥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그 효과가 훨씬 큰 거거든요. 선대위원장을 맡아봤자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거 말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내고 또 김문수 후보와는 동선을
다르게 감으로써 2배의 선거 운동을 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네. 저는 근데 예, 이동수 대표님. 내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수영 가서 이제 선거운동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당을 돕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가는 메시지로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 수영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이 이제 정연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친한계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지난 총선에서 이분과 경쟁을 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당이 이제 복당시키는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장예찬 전 최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계속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저격수로 활동을 했었고 비상계엄 전에도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한동훈 대표를 계속 흔들었었는데 이분을 당이 이제 복당 결정한 데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경고하는 의미로 내가 부산 수영 가서 내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성민 저 부대변님께는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른바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 지지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이제 생각보다 빨리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격신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 이 후보 지지 의사 밝혔고 허은하 문병호 전 의원이야 뭐 민주당 오래 계셨던 분인데 개혁신당 갔다가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다. 중도 보수 행보를. 이런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빅텐트는 우리가 치고 있다는 얘기도 오늘 했어요. 실제로 네.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빅텐트는 뭐 국민의힘에서 빅텐트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지금 빈 텐트가 된 것 같고 이제 민주당에서 빅텐트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까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고 얼마 전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도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뭐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하와이로 특사단을 이제 보냈어요. 국민의힘에서 네, 네. 설득을 하려고. 근데 이제 특사단이 도착하는 그 시기쯤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파란 자켓에 파란 넥타이를 하신 사진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도 사실 간접적으로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니냐 혹은 이 특사단의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언급하신 뭐 의원님들 뭐 전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저는 일단 내부에서 지지층이 굉장히 분열돼 있다라고 보고 뭐 저는 TK 민심, PK 민심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충분히 이 선거 남은 기간 동안 충실하게 보낸다고 한다면 저는 보수층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홍준표 전 시장 뭐 파란 넥타이에 네. 파란 자켓에 이런 심리 아닐까요? 속 좀 타봐라 뭐 이런 심리일 수도 있고 여하튼 뭐 그분의 속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 참고로 이제 업데이트된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그 이동수 파란 대표님. 정장에 파란 넥타이가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아마 한 소리 들으신 것 같아요. 몇 시간 뒤에 바꿨어요? 넥타이 색깔만 빨간색으로 또 바꿔서 올리셨더라고요. 바꿨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지금 이제 허은하 전 개혁신당 신조 대표가 부대변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죠? 했습니다. 아까 예. 뭐 유심히 보고 있다는 예. 게 저희는 거의 그렇게 예. 분석을 했거든요. 유세장에 가서 이제 같이 만세하는 그 퍼포먼스도 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빅텐트 이거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 빅텐트라고 하는 거기에 합류한 분들이 보면은 뭐 김용남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갈 데 없는 정치 낭인들 아니겠습니까? 오갈 데 없는 정치 낭인들을 하나로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텐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농사 짓는다는 표현 안 씁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하는 그 모양새가 딱 그겁니다. 예. 자, 오갈 데 없는 정치 낭인이라는 거 본인들은 아마 그렇게 동의하지 생각 안 않으실 할 것 겁니다. 같고요. 정치 낭인이라는 표현이 좀 네. 주관적이죠. 그리고 누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봤을 때는 사실 준비와 도약을 꿈꾸는 그런 시기일 수 있는 거고 정치인들한테는 누구나 저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치면요. 국민의힘에 남아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김문수 후보 돕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란 잔당 아니냐 혹은 내란 공범들 아니냐 혹은 윤 전 대통령 옹호 세력들 아니냐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뭐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광훈 목사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극기 부대들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뭐 이준석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이제 그럼 남은 건 정광훈 세력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낭인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있습니다. 저는 네. 뭐 이런 이동수 대표님. 용어 사용을 떠나서 김용남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허은하 전 대표가 만약에 또 민주당에 합류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끼칠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 성향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진보 진영 지지층도 사실상 같은 편으로 좀 여기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짜 이재명 후보자랑 손잡는다면 이 파급력은 정말 엄청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실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 그리고 서류 파기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대행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각 수석실에는 서류 파기 지시가 내려왔고 개인용 컴퓨터도 모두 초기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6월 4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는 빈 깡통의 대통령실을 인수인계 받는 꼴 아닙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즉각 사실 여부를 밝히십시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실뿐만이 아닙니다. 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등 전 부처의 인사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호 권한대행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의 인사 동결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게 알박기 인사 서류 파기 지시 이게 좀 실체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뭐 일단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류 예. 파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짜 지시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좀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알박기는 전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관장들을 막 임기 거의 말에 이제 임명하고 이건 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면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총리실 같은 데들은 이제 뭐 이렇게 공무원들 파견도 많이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 어떻게 보면 원대 복귀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알박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이 열렸는데 그 전에 구속 취소 판결 내리던 지기현 판사가 공판에 앞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입장 내놨습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가서 접대받은 생각 해본 적도 없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지인 2명과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빈 자리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약간 타이트샷 된 사진하고 그게 같은 장소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얘기인데 어쨌든 지기현 판사의 추가 해명은 필요해 보여요. 시간 관계상 박성민 우리 부대변인 짧게 일단 말씀해 손바닥으로 주세요.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가 저는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게 아니라 혹은 침묵할 게 아니라 저는 명확하게 어떤 감찰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재판에서도 배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지호 부대변인. 저는 이건 본질과 상관없는 저열한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접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민주당이 있는 것이죠. 사진 하나 달랑 공개해놓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체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 사진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접대받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네. 이재명 후보도 김문기 그분과 저기 출장 가갖고 사진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겁니다. 예.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저도 일단은 지금 오늘 공개된 사진에는 동석자 2명이 또 이제 블라인드 처리, 모자이크 처리돼서 이제 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 동석자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밝히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접대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 지인이거나 친구인데 이제 간 거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너무 간결하게 해주셔서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아직 한 1분 반 정도 남았네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차 공판에 의해서 오늘 포토라인 통과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토요일 날 탈당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SNS 선언문을 올렸죠. 통해서. 네. 자, 탈당하겠다. 백의종군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투표에 참여해달라. 신조 부대변인 보시기에 이게 좀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민의힘의 또 다른 분열을 전 방지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 쓴 입장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박성민 부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증한 후보가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자진 탈당이라는 형식도 보여주기식 탈당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바랬던 거는 마지못해 하는 보여주기식 탈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주체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던 당무 우선권을 사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제명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이 안 되지 이렇게 의아한 분들도 있었는데 또 거기에 생각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지자들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 같은 게 이제 뭐 이게 문장들을 보면은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뭐 위기에 놓였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 문장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또 지지자들에게 감사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부분이 빠진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소예는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지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에 큰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소예. 지금도 해바라기 센터를 다니며 정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책을 볼 땐 마음이 즐겁다는 소예는 공부를 통해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전교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의젓하고 똑똑한 소예를 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미안하고 안타깝기만 한데요. 중국인인 엄마는 휴지 공장에 다니며 살림을 꾸려나가 보지만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형편은 늘 부족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도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용돈 2,000원을 곱게 접어 저금하는 소예. 외국인 한부모 가정인 소예와 엄마를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지방의 하늘 흐린 가운데 바람이 많이 불면서 비의 전조현상을 보는 듯합니다. 기압골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오늘 수도권 퇴근 무렵 비 예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와 경북 지역에 5에서 20mm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늦봄 비가 되겠죠. 경북은 5mm 미만의 소량입니다. 내일과 모레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그리고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내외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강릉이 29도, 대전, 전주 31도가 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안개가 짙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상, 남해상, 제주 해상에 안개가 유입되기 때문이고요.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 쪽 물결이 높고 또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를 비롯해서 동쪽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5도, 습도 7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가 장기 집권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라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정직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이 오늘 발표한 2차 조사 결과 가입자 식별번호 등 일부 유심 정보는 SKT 전체 가입자 수만큼 유출됐고 이른바 복제폰을 만들 수도 있는 민감한 정보인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도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달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때와 마찬가지로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에 수련받던 병원에 동일한 과목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두 번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벌어져서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김상원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상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쁜 시간 중에도 이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김문수 후보는 지난주 가락시장 시작으로 민생 현장 분주하게 돌았습니다. 2주 차인 이번 주 선거운동 어떤 점에 집중하실 계획이세요? 지난주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갈등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네. 후보가 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과 인사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지역 공약을 발표로 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세대 간 또 각 지역 간의 여러 단체들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행사에 참여를 했고 또 대한노인의 방문, 그다음 내일은 이제 예술단체, 한국예총,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는 여러 가지 직역과 관련된 단체 방문으로 한 주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자세히 보셨겠지만 어젯밤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열렸습니다. 주제는 경제였고요. 첫 TV 네. 토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경제 판갈이라는 키워드를 내놓았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주로 기업의 규제 강화를 많이 좀 공약화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배를 좀 두자라고 했던 데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또 노조들이 불법 파업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상장 비상장 기업 가리지 않고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반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공약들을 많이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시장 경제를 회복하자. 네. 그다음 좀 과도한 기업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또 법인세 인하, 첨단 산업 육성, 경제 분야에 좀 차별화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펼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는 좀 차별화를 드러낸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동안 경제 공약도 쭉 내놓으셨는데요.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예. 정책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봐서 이제 경제 판갈이 규제 완화에 중점 둔 경제 판갈이 성장 뭐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런 것들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 정책은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예. 기업이 그리고 국민이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틀어주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들이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초저녁에 기업 연구소가 불이 꺼지면 되겠느냐. 네. 그래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집중하고 몰입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52시간제에 좀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어떤 그런 주장이라든지. R&D요?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퍼주기 경제 좀 하지 말자. 국가 재정을 들여서 국민들에게 자꾸 돈 뿌리는 그런 경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세제도 이제 법인세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법인세가. 네. 그래서 기업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기업들이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그건 결국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요금 인상 요인도 좀 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법인세도 OECD 평균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예. 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 노동부 장관 할 때 어떤 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본인이 예. 이뤘던 일들 뭐 GTX까지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예. 택시 개발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같은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뭐 백현동, 대장동 개발 그 입군 개입 비리 의혹이 있는데 반해서 네. 김문수 후보는 뭐 판교의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평택의 120만 평 삼성전자 산업단지를 또 개발 지원을 한 어떤 여러 가지 주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네. 오늘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또 기업들이 활동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만큼 네. 또 국민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려우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판매가는 8,000원에서 10,0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비판하자 이재명 후보는 닭죽 장사보다 이윤 더 남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왜 한 부분만 이렇게 떼내가지고 왜곡하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발언이 좀 왜곡됐다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무지의 소치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커피 한 잔 판매하기까지 단순히 120원만 드는 게 아니고 원재료 이외에도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도 들고 세금, 마케팅 비용, 각종 공과금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복합적 비용 구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단순히 원가만으로 가격을 논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나 취하는 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560만 자영업자들의 좀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좀 무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고 요즘 워낙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가 돼서 그런데 네. 이제 이분들을 폭리나 취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것은 굉장히 좀 경제 성장을 논할 자격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고발전으로 비화가 됐어요. 양당 간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진위를 아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것은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현재 처한 현실을 너무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발언이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이 과연 고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 전에 이제 직전에 내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거의 유일하게 개헌 논의에 이제 소극적이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개헌안 꺼내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연임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논란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제왕적 국회 그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최근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본다면 한 주간 멀더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하는 이런 입법 독재도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개헌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먼저 논의가 돼야지 대통령 임기제를 연임하니 중임하니 이런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개헌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헌의 본래 취지는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의 설정이 보다 더 이렇게 더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국회도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돼야 되고 탄핵만 계속 일삼는 그런 국회가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 대통령도 그간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좀 일정한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질문 한 두세 개 더 드려볼게요. 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약간 친중 성향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드 배치 당시 발언, 이른바 쉐쉐 발언, 주한 중국 대사 고압적 태도에 왜 한마디 제대로 반박 못했냐 등등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되게 친중으로 몰고 싶어하는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다. 실리 외교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김문수 후보는 한미 동맹 또 이재명 후보는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친중 모드로 또 다시 전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저는 친중이라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국은 교육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친중이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국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막연하게 친중 모드로 나서면서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을 거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의 뭐 친중 쎄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좀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 발언을 보니까 뭐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고 미국하고는 확실한 관계를 맺고 이어서 중국하고도 뭐 나쁘지 않게 지내는 이런 어떤 그 중심축이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예.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삼국 전쟁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미국은 우리의 맹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미 동맹의 굳건한 틀 안에서 대중국 관계는 또 교육 관계에서 실리를 찾아 나가는 네. 그런 외교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또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 어제 토론회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꺼내 들었어요. 자, 예. 부지사가 징역 7년 받고 구속된 사건인데 어떻게 도지사가 북한에 거액이 간 걸 모를 수 있냐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반박했냐면요. 예. 김문수 후보도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만 캠프 또는 수천만 원 정치자금법 사건 김 후보가 몰라서 무혐의 되지 않았냐. 나도 똑같은 경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또 사법부에 맡겨야 되겠지만 네. 저는 국민의힘의 정책총괄본부장이니까 최근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본다면 네.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를 탄핵하고 또 자신이 속한 정권을 감사하던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또 위기 상황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고 또 본인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이며 정상적인 정당 지도자인지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니 저는 국민들께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의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저희 가서 이런 예컨대 뭐 경영계 가서 하는 소리 노동계 가서 하는 소리 돈 풀어서 다 해준다는 건 되게 말은 쉽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정교한 재정 예산 계획은 과연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100조 AI 그럼 세 가지 항목으로만 나눠서 어떻게 할 건가 뭐 물어보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공공일자리 확대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재정을 풀어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재정 이야기하니까 저는 지난 정부가 생각이 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그전 역대 대통령 6분이 국가부채를 600조로 썼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한 임기 동안 400조의 국가부채를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나라 빚을 내서 선심성 정책들을 펼칠 테고 결과적으로 그 돈은 우리 대한민국 자식 세대들이 갚아야 될 것이다. 그 국채 10년째가 됐든 20년째가 됐든 그 뒤에 결국은 우리 자식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국가 부채로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을 펼치면서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궤도를 걷게 될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똑같았어요. 베네수엘라가요? 예,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또 언론을 장악하고 또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각종 복지 수당을 뿌려주고 그러면서 결국 베네수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 길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선거전이 이제 2주째로 접어들었고요. 선거일까지 보름 뭐 남았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오늘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2주 남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 치고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김상훈 의원님도 TK 출신이십니다만 지금 뭐 그 전에 나왔던 이렇게 쭉 제가 오늘 그 지지율도 앞에 나왔던 패널들과 이제 좀 얘기를 했지만 이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지지율이 좀 흔들린다 이런 분석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통적 지지층이 뭉친 다음에 중도로 확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다소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네. 선거운동 초반 때와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경선 후보들 간에 또 선거 전에 또 뛰어들겠다는 의사표시를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했었고 네네. 또 지금 홍준표 그 후보도 하와이에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뭐 특사 자격으로 가신 분들이 아마 설득을 할 것 같은데 당이 이제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좀 그 골든 크로스를 이번 주말쯤에는 저는 보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대구 경북도 상당한 그 민심에 반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세가 결집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전통적인 보수 우파들의 사실은 성지죠. 여기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느끼고 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우리 후보가 적극적으로 좀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뛰어다닌다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 결국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첫 토론회 이전에 뭐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뭐 좀 홀가분한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이 보시기에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따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의 긍정적 효과 얼마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자체가 그간 경선 후보들 간의 갈등 또 뭐 여러 좀 뭐 단일화 과정에서의 갈등을 거쳐왔던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선거 운동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이슈였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각 경선 후보들이 좀 합심해서 국민들께 좀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또 열심히 좀 민심을 회복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펼쳐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대위 인선 둘러싼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임명 취소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법률 대리인이었던 석동영 전 변호사라든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선대위 합류했습니다. 뭐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선대위 합류까지 문제 삼는 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까지 탈당한 마당에 논란의 소지는 좀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선대위 인선 문제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보수 대연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선 긋기보다는 그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사립 세력들을 다 같이 좀 안고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석동영 변호사라든지 또 뭐 이런 뭐 선대 인선 문제 때문에 좀 흠집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다 있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대의를 지키는 보수 또 네. 중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좀 결집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는 보니까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그러니까 한때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는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 뒤에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야당으로 해야 할, 정당으로서 해야 할 어떤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주장과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은하 의원님과 김상우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다만 그분들 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허은하 의원은 또 이준석 후보와의 좀 여러 가지 갈등 관계 때문에 네. 당직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김상욱 의원은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네. 저는 또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상우 의원 본인이 과거 보수 정당의 도움으로 또 성장을 했고 또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당직을 옮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봐서도 좀 결코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우 의원 본인도 울산 남구갑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 당선됐는데 네.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지지를 받은 것이었는데 이런 울산 남구갑 시민들의 지지와 은혜를 배신한 행위는 아닌지 또 본인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사단까지 출발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그 SNS 그 사진에 파란색 재킷에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가 막 이런 약간 우려가 있으니까 넥타이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러던데, 여하튼 국민의힘의 섭섭한 감정을 막 여과 없이 드러내시고 그랬는데, 자,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이 보시기에 홍 전 시장이 대선 전에 마음을 이쪽에 혹은 어떤 힘을 국민의힘 쪽에 보탤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수 정치계의 풍운아입니다. 네. 2017년도에 또 불임정당으로 비판받으면서 보수가 괴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이 또 과감히 경남지사직을 초기와 같이 던지고 또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출마를 해주셨고 또 대한민국 보수의 산 정인입니다. 아마 수구 초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우리 홍준표 시장도 또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홍준표 전 시장의 고향이자 근본은 정통 보수 국민의힘입니다. 반드시 홍준표 전 시장께서 국민의 사랑과 또 열망에 대해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선택은 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유세전에 내일부터 합류합니다. 부산, 대구, 충청, 강원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단지 선대위 합류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어쨌든 선대위 합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계속 타진을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전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선대위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너무 좀 구애받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우리 당에 좀 선임이 됐을 때 저는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보수 정치계의 큰 자산인데 너무 일찍 등판해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해서 좀 혜성과 같이 바람몰이를 하고 본인의 정치적 꿈을 이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우리 유세전에 합류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남은 우리 선거 기간 동안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선까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관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원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저는 이제 오랫동안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왔고 지금도 사실은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경제 공약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비전을 제시해야겠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총괄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오래가네요. 지금 진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율은 95%입니다. 네. 소방당국은 현재 남아있는 잔불을 잡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굴삭기 같은 중장비를 투입해 무너진 건물 잔해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 붕괴 위험이 높아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도중에 철수하기도 하고요. 내부 진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화재는 17일 오전 7시 10분쯤 제2공장에서 시작이 됐고요. 생고무와 화학약품이 혼합되는 정령 공정의 예열 장치에서 불꽃이 튄 것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장 내엔 고무 20톤과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있었고 타이어 자체가 석탄보다도 높은 열 에너지를 지닌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불이 쉽게 번지고 진압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피해 규모 얼마나 되는지 또 화재 원인 좀 파악되고 있어요? 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서 전국에서 460여 명의 소방관과 168대의 장비를 투입했거든요. 진화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으로 척추골절을 입었고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212명도 긴급 대피해야 했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광주공장은 연간 12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금호타이어의 핵심 시설입니다. 국내 생산의 약 45%를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현재까지 제2공장의 50에서 6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타이어의 정령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 피해는 향후 생산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이 모두 끝난 뒤 금호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 금액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산정되진 않았지만 공장 설비 손상과 생산 차질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재가 난 공장 인근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연과 분진이 두통, 호흡곤란 이런 걸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네, 화재 직후 유독가스와 매연이 광주 전역으로 퍼지면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대피소로 옮겨진 주민 중 69명이 두통, 목 통증, 눈 통증, 호흡곤란, 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두통 증상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주차된 차량 위로 화산재처럼 보이는 분진이 내려앉아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진 마스크 착용 권고와 함께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건강 안내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문제는 단기적인 증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도 멈췄습니다. 타이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까요? 네, 현재 광주 공장 가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금호타이어 측은 일정량의 재고를 확보해뒀고 곡성 공장 등 타 지역 생산 라인으로 생산을 재배치하겠다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타이어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광주 공장의 금호 타이어 국내 생산의 45%를 담당하는 만큼 피해 복구와 재가동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공급 차질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재고 수준이나 타 지역 공장의 대응력에 따라 수급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추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한 후에 향후 생산 계획 조정에 들어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닭고기 수입 대부분 차지하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브라질 남부의 한 상업용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및 관련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네. 수입 금지 대상은 식용란, 종란, 가금육 등 닭고기와 관련된 거의 전 품목입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 1위 닭고기 수출국이자 2위 생산국인데 상업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감염이 발생한 히우그란지 두술주라는 지역은 브라질의 닭고기 핵심 생산지로 꼽히는 곳이라 좀 충격이 좀 큰데요. 브라질산 닭고기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수입 닭고기의 88.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와. 사실상 우리나라 수입 닭고기 공급선이 올스톱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5월 1일 이후 선적된 닭고기 물량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를 거쳐 반입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국내 수입 닭고기의 90%다. 자, 그럼 국내 치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국내 치킨 업계는 이상 기온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입선까지 좀 차단이 되면서 수급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6개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제 치킨 업체 몇 곳은 순살 부위 공급 차질로 일부 메뉴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고요. 뭐 날개, 다리, 부분육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도계량 감소, 이상 기온, 경남,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공급망 다변화와 메뉴 재정비로 지금 업계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법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 수입 닭고기의 90%라 그랬는데 참고로 국내 순살 치킨 그 수입하는 국내 순살 치킨 전량이 브라질산이다. 또 이렇게 우리 치킨 업계는 절대적인 그 어떤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상황 길어지면 치킨값 추가 인상도 우려가 되거든요. 언제부터 정상화 될 수 있습니까? 네, 아직 정상화 시점은 좀 단언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치킨값 인상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치킨값 사실 3만 원 시대라는 말이 과장이 좀 아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네. 현재도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배달료를 포함해 2만 8천 원대를 넘는 상황인데 닭고기 원가까지 오르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란 생육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닭고기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식품부는 국내 육계 생산 기반 회복과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선 브라질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수입 구조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재검토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한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출된 정보 규모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해요? 네, 오늘 발표된 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가입자 식별기 기준으로 무려 26,095만 7,749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수치는 SK텔레콤 전체 이용자 수 2,500만 명을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다만 이제 이 수치는 실제 이용자 외에도 테스트용 번호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임시값 등이 포함돼 있어서 전체 규모는 좀 과대차수한됐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유출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은 사실 변함이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앞서 1차 조사에서는 유심 정보 유출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좀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 정보에는 단순 번호 정보 외에도 복제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입자 식별키와 같은 핵심 식별값까지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출된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악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SKT는 3년 가까이 악성 코드 감염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나 이렇게 싶기도 해요. 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조사단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약 3만 대를 4차례 점검한 결과 총 23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었다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 악성 코드가 2022년 6월 15일에 처음 침입했는데 SK텔레콤은 약 3년 가까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최초 침투한 웹쉘 계열 악성 코드는 서버를 장악하는 역할을 했고 이후 감지 회피용 백도어인 BPF 도어를 통해 총 25종의 악성 코드를 추가로 불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조사에서 밝혀졌던 4종 외에 무려 21종이 더 나온 건데요. 이 악성 코드들은 단순 침입에 그치지 않고 내부 고객 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서버까지 침투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시 저장한 서버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로그 기록이 없던 기간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와 SKT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네, 일단 조사단은 현재 남은 감염 서버 8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고요. 리눅스 외 윈도우 등 모든 시스템에 대해 악성 코드 감염 여부도 전수 조사 중입니다. SK텔레콤 측은 다만 오늘 오후 정부 발표와 달리 추가 유출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추가 유출이 없었다라고 정확히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가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한 건데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29건은 외부 유출이 아니라 일시 저장된 내부 파일에서 확인된 것으로 실제로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시황 기상 마지막 질문은 짧게 여쭤볼게요. 백악관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 받았어요? 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격적인 형태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주 배뇨 증상이 좀 악화되면서 병원을 찾았고 이후 고위험군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건데요. 이번 암은 뼈로 전이된 상태로 확인돼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형태로 분류돼 치료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경제 대외 리스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네. 이게 우리 코스피 환율도 연쇄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자, 권혁준 평론가님 우선 미국의 신용 등급 원래는 어느 정도였고 또 이번에 얼마나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미국 국가에 대한 신용도를 이제 낮췄는데 이게 네. 원래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A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었다가 한 단계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더블 A1으로 이제는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일단 신용평가사 3대장이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아시겠지만 S&P도 있고요, 피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무디스인데 이미 무디스 빼고는 이미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디스가 이번에 이제는 무디스마저도 사실 최고 등급에서 이제 한 단계 낮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언젠가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내렸고요. 네. 강등을 시켰고 하지만 일단은 신용 등급 한 단계 내려갔다는 점에서는 미국 채권이라든지 달러의 영향이 이제는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강등하고 나서 뉴욕 증시가 이제는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자는 시간 내에 아마 미국 뉴욕 주가가 어떻게 움직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금 최상 등급 트리플 A 그러니까 네. 왜 쇠고기 등급 있잖아요. 투플, 트리플. 그게 제가 잠시 한 2초 정도 생각했어요. 이거는 까먹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국가 신용도 이거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사실 이제 개인 신용도가 좋으면 좋은 이자로 해서 싸게 좀 빌릴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는 국가도요 채권이라는 걸 국채를 이제 발행하게 되는데 일단 신용 등급이 좋으면요 사실상 이제는 좀 싼 값에 사실상 돈을 좀 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자 뭐 조달 비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일단은 국가가 신용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들 또 마찬가지로 조달 비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3대 신용 평가사 우리가 흔히 S&P, 피치, 무디스 이렇게 세 개 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디스 이외에 다른 신용 평가사들 미국 신용 등급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피치 같은 경우에도 2023년 8월에 트리플 A에서 이제는 더블 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췄었고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빨리 변경했는데 2011년도에 동일하게 이제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막대한 이제 국가 부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이자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신용평가사들은 이렇게 한 단계 낮췄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매우 우수 정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3대 신용평가사 3개 기관 모두에서 최고 신용 등급은 이렇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지금 얼마나 돼요? 예, 더블 A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블 A. 더블 A인데 이 더블 A가 어느 정도냐면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오고 한 단계 내려온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바로 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등급으로 보면 매우 우수합니다. 신용 등급.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과거에 한번 신용 등급 한번 내려갔었을 때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다. 매우 우수한 쪽으로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용 등급도 매우 우수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유를 따져볼게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한 단계 낮춘 이유 아까 이제 부채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재정 건전성 같습니다. 미국 부채가요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는 조 단위에게 돈을 이렇게 숫자를 보여주면 익숙치가 않습니다. 이 조 단위는 그래서 뒤에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일시백천만. 근데 경단입니다. 미국 부채는 5경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부채가 지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갚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평가사들은 이것 계속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관세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뭡니까? 감세거든요. 자국 기업에 대한 이제 감세 정책인데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뭐 부채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채권 발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이 묘안을 이제는 관세로서 풀어내려고 각국 정부에게 이게 관세 25% 물론 뭐 중국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됐지만 뭐 천문학적인 관세를 불렀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부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부채 어떻게 해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번 신용 등급 발표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오늘 일단 새벽에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사실상 이제 등급이 되고 나서 뉴욕 증시에 미쳤던 거 한 15분, 선물 시장에 한 15분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물 시장에 오늘 이제 새벽이죠. 아마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이걸 소화시킬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이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했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도 일단 악재로 작용한 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양측에 좀 갈려져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대 두 신용사들은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한 단계 낮춘 상태라서 무디스도 이번에 결국 그렇게 한 것뿐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는 시장 폭락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찬가지지만 미국 부채를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마 또 시장에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일단은 부정적 영향 미쳤는데 네. 환율은 좀 어땠어요? 환율 자체가 보통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요. 일단 달러 약세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이제는 구조로 갈 수 있겠죠. 근데 희한한 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잖아요. 미국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만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을 봤을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뺍니다. 야 그래도 믿을 건 달러고 믿을 건 또 미국 국채야. 그러니까 다시 강세가 되는 다시 거예요? 강세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나왔고 지금 많은 언론 보도에 보면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달러 가치는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 신용 등급이 낮아졌는데 달러 가치가 낮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더 불안하니까 야 믿을 만한 건 달러다 안전자산.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 달러를 또 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좀 불안한 상태로 가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채권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근데 이제 예상된 상황이어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대 신용평가사들이 이미 낮춘 상태다 보니까 이미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경제라는 게 항상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다른 이슈가 갑자기 뭐 중국과의 갑자기 다툼이 또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변수가 생기면 이게 또 기폭제가 돼서 트리거가 돼서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살 얼음을 좀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뭐 미국 정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뭐 어떻게 또 변형을 하는지 저 백악관을 유심히 들여다 보는데 백악관에서 반응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네, 일단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러면서 무디스에 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지금 백악관 조사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디스 애널리틱스라는 곳에서 사실상 이거를 이제는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그래서 애널리틱스에 있는 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을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사실 지금 팩트는 뭐냐 그러면 무디스 안에서도 레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는 아무튼간에 지금 부정적으로 왜 이걸 낮췄느냐 뭐 이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제는 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배경 어떤 그 부채라든지 재정 건전성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관세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메우겠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의치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지금 그래서 시장에선 관심이 야 진짜 미국에서 100년짜리 국채 발행하는 거 아니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신용등급 한 단계 낮춰졌죠. 국가 부채는 높아지죠. 야 이러다가 진짜 이 관세 이후에 지금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고 일본하고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100년짜리 국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한테 강매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미란 보고서잖아요. 달러 값어치는 챙기면서 사실상 이제는 수출 기업의 원화 약세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통해서 이제 챙기고자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한테 강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받아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에서 물론 이거는 좀 시간이 가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요.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미국은 약달러를 원합니다. 현재 지금 너무 강달러잖아요. 그럼 수출 기업이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보시면 돼요. 뉴스 보시면 계속 나올 겁니다. 약달러를 요구한다. 수출 기업 살리려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환율이 그래서 1,400원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순으로 지금 갈 거고요. 아마 조만간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이 환율 조정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더욱 아마 원화 강세는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무디스 이번 신용 등급 강등을 뭐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정책에 어떻게 뭐 적용을 시킬지 고민을 네.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한미 관세 실무 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논의가 오갈 걸로 예상하세요? 아마 지금 이제 실무 협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는 APEC 통상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6월 중이나 이번 주죠. 또 이번 주에 실무회담 하면서 네. 아마 그 아젠다 어떤 거를 도대체 얘기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의제 설정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이요. 지금 고민인 게 네. 미국 쪽 바쁩니다. 지금 중국하고도 얘기하면서 19개 나라랑 동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신경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의제를 우리는 뭘 원한다라고 뾰족하게 말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실무진을 만나서 그 의제 설정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한영의 누구 없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